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돌아왔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녹음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조만간에 완전체까지는 아니어도 스튜디오 녹음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로 갈게요. 대구에 제가 2월 14일에 마지막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뭐 댓글을 보니까 김수민이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수도권이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코로나를 먼저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지금 난리 났고 한국은 조금 이제 꺾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구 먼저 겪고 이제 수도권이야. 물론 수도권 그 증가세를 먹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면 대구 경북에 좀 있던 것을 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한 시즌인데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대구 경북에 갈 때는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난 현장이 있을 때는 사실 현장 속에서 들어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른 재난하고는 달리 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들어갔다가 감염이 되면 그리고 또 전파가 되면 또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못하고 참 깝깝한 심정이었는데 슬슬 이제 좀 멋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뭐 대구 쪽에서 또 섭외가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게 그만큼 대구가 좀 회복세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저희 멤버 중에 이창원 대표는 그 병원에 있어요.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서 오랫동안 좀 쉬시는 중이라서 당장의 3인 체제가 복구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명이라도 저하고 천영길 편집장 2명이라도 같이 녹음을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 요 얘기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3월 18일 수요일 약 15시경입니다. 3월 17일에 숨가쁜 여러 흐름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점에서도 아마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 건데 다 집어치고 이 판도는 나왔어요. 본질이 다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더 생기든 간에 그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참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구 지역 일간지 모니터링을 하다가 완전 뒷박쳤거든요. 매일신문, 대구신문 여기에 사설이 그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이 의석 도둑질한다 나쁜 놈들이다 이 얘기인데 거기다가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 이 지랄 까고 있어요. 이게 대구 지역 언론의 현실이에요. 대구 지역 언론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 안동 예천 지역에 미래통합당이 한국노총 출신 후보를 공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에 참여한 이력이 있대요. 그걸 가지고 미래통합당 공천을 주면 안 된다. 이게 버젓이 사설로 나와요. 아니 미래통합당에는 새로운 보수당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른미래당 출신까지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현주도 박근혜 탄핵 찬성표 던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받아들여 놓고는 그럼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탄핵 반대당이야? 요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결국에는 주장하는 겁니다. 뭐냐면 딴 데는 몰라도 박근혜 탄핵 찬성파들은 충청도나 수도권에 내보내라. 영남 TK는 안 된다. TK는 박근혜 탄핵 반대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 이 논리잖아요. 이게 매일신문이 사설을 2번이나 써서 박근혜 탄핵 촉구 이력이 있는 사람을 2번이나 치는 사설이 그런 데 쓰는 거요? 이게 그 당의 공천에 개입해가지고 짭짤하게 또 자기 어깨에 힘 좀 넣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매일신문이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사실 그 대구 경북에서는 조선일보급이죠. 그 자기네들이 영향력 있다고 미래통합당 공천에 개입해보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 꼬라지를 보면서 또 이제 민주당 욕을 하는데 아니 위성정당은 미래통합당이 시작을 해놓고 물론 대중정서로 보자면 제가 누누이 지적했지만 처음에 나쁜 짓을 한 놈보다 그걸 나쁜 짓이라 욕해놓고 덩달아 같이 한 놈이 더 욕을 먹게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론식이나 됐으면 똑같은 짓을 하는 놈은 똑같이 공격해야지.
민주당은 내가 깔 테니까 니네는 미래통합당 까라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이 둘 다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있는데 깔 때 그러면 한 명만 깐다고 했을 때 보수 언론이 보수당 까고 나 같은 놈이 그나마 민주당 까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거 보니까 화딱질이 나더라고, 이 새끼들이. 그리고 매일신문은 또 위성신문이야? 사설 쓰는데 진중권 교수를 왜 인용하냐고. 진중권 교수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민주당 비례연합당 비판했잖아요. 아니, 진중권은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은 비판 안 해? 똑같이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잘라가지고 솔로몬 그 판결 때 아이 자르는 것처럼 그걸 인용이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매일신문이에요. 아이, 쪽팔린 줄 알아라. 아이고. 그걸 보고 완전 뒷박 쳤는데, 자, 근데 민주당 지금 하는 짓거리는 또 할 말이 없게 됐어요. 비례연합당이 뭡니까? 위성정당이요. 똑같은 위성정당인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인사들 출신들이 가서 그냥 다 먹는 거고, 근데 비례연합당 똑같이 하려니까 쪽팔려가지고 다른 데를 끼워 넣는 거거든요. 끼워 팔기를.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플랫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급조를 해가지고 그 당을 통해서 소수 정당들을 꼬시는 작업을 했었죠. 자, 근데 이 플랫폼이 한 개가 아니야. 여러 개예요. 예. 어떤 사람이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지하철 끊겼어. 택시 끊겼어. 버스 끊겼어. 이러면 뭐예요? 택시 부르거나 대리운전 부르거나 타다 부르거나 이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뭐냐? 그 시민사회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그게 정치개혁연합인데 그게 타다예요. 그래서 타다는 왜 11인승 이상이잖아요. 그거 태워주겠다. 그리고 타다에다가 뭐 녹색당, 미래당 뭐 몇 명 쫄래쫄래 태워주겠다 이거였잖아요. 자, 근데 이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인데 사실 그래봤자 민주당 위성정당이에요. 본질은. 근데 위성정당처럼 하기는 싫거든 자기들이. 그리고 민주당한테도 위성정당이 아니게끔 보이게 하는 계기를 자신들이 제공을 해줬다. 장치도 마련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막 개입을 해가지고 비례대표 순번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뻗팅인 거지 한번 배짱으로. 이 시민운동 할 때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시민운동은 뭐 선거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정당의 어떤 지지표가 있다고 했을 때 시민운동하고 그게 비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운동은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단위에서 강조를 하는 게 지역사회에 한 3명 정도 조직된 활동가만 있어도 지자체 하나는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이거는 뭐 단위가 커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민운동은 이슈 파이팅에 능하면 그만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치권을 때려오면서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사람들이 정치개혁연합에 앉아있는 건데 그게 통할 줄 알았나 봐. 좀 때리면. 근데 이건 민주당이 슈퍼갑이라고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플랫폼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이제 정치개혁연합이 타다 같은 거였는데 야 타다 치워 씨발. 이 타다는 주문 취소. 그 다음에 이제 콜택시 부른 거야 콜택시. 그게 뭐냐. 시민을 위하여인데 시민을 위하여가 지금 그 앞에 나선 사람이 우희종 교수하고 최백은 교수인데 사실은 이 두 양반이 원래 민주당 그 결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최백은 교수는 제가 주변에 아는 경제학자 분들도 최백은 교수하고 인연이 있고 교류를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통해서 들어봐도 알고 그리고 최백은 교수가 옛날에 썼던 글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아는데 이 사람은 원래 무슨 대깨문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우희종 교수 마찬가지입니다. 우희종 교수가 그 황우석 사태 때 좀 앞장서가지고 폭로하거나 그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게 그 민주당 계열 지식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요. 굳이 얘기하면 진보정당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이 세월이 무상한 거예요. 세월이 무상하고 이명박근혜 정권 딱 들어서면서 이 사람들의 이제 체질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미 진보정당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민주당 쪽으로 끌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최백은 교수 같은 경우는 다스베이더에 자꾸 불러주니까 거기서 뜬 거잖아요. 인생 새로 시작한 거거든. 최백은 교수가 아무리 기존에 학식이 있고 명망이 있고 인정을 받았더라도 대중적인 매체에 나가지고 또 다른 각광을 받는 것은 팬의 숫자 이런 것들은 그 비교를 못해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있잖아요. 시민단체. 거기 원래 시민운동계에서는 알아주는 단체였고 유명한 단체였어요. 근데 다스베이다 이런데 뭐 파파이스죠. 파파이스. 거기 출연하니까 확 불어나는 거야 회원이. 그때부터는 다른 단체가 됩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김경률 회계사는 의외의 인간이다. 김경률 회계사도 그 다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스베이더 이런 데 나갔었잖아요. 근데 야 이 개생키들아 하면서 네, 그렇게 뉴스공장에서 김경률 회계사 불렀대요. 조국 펀드 논란 때. 근데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 내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받아줄 수 있겠냐, 당신들이. 어차피 안 될 거 아니냐 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김경률 회계사는 모르겠고 저 같은 사람 또 모르죠. 자꾸 그런 데서 불러주고 팬들 늘어나고 이러면 빠져들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입에 풀칠만 하면 됐지. 그리고 평론은 안 해도 돼요. 입에 풀칠 하면 되는데 평론계에서 내가 쫓겨나면 안 하면 돼. 그리고 그런데 뭐 제가 사실 지명도나 유명세 이런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 뭔 소용이요. 그냥 돈만 벌면 된다니까. 그리고 방송 제작진들이 나를 알면 돼요. 그 팬의 수는 중요하지 않는다고. 시청률이나 청취율은 딴 사람이 담보하시고. 예, 제가 있든 말든 그건 별로 변동은 없으니까. 그럼 저는 이제 내용을 좀 채워주는 역할이나 하면 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최백은 교수도 뽕 맞은 거죠. 야, 이거에 이제 그렇게 뭐랄까 내성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뽕 맞으면 그 사람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쪽으로 끌려가는 건데 우희종 최백은은 저기 정치개혁연합에 누구지 조 뭐더라 그 사람하고 뭐 하승수 이런 사람보다 다루기 쉽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바꿔버린 거죠. 콜택시로 불러버린 거죠.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도 시민을 위하여가 간택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또 개기려고 한들 개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플랫폼이 있을 수 있거든. 그리고 지금 뭐 열린민주당이라고 정봉주 손혜원 여기서 또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이 여길 대놓고 밀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건너가 있으니까. 이거 애초부터 그 준비되어 있던 위성정당 프로젝트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차마 겉으로는 우리가 정봉주 손혜원 저쪽하고 연계가 있다 저쪽을 밀어줘라 이런 얘기를 못 할 거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대깨문을 포함해서 지지층에서 알아서 그쪽을 밀어줘서 뭐 유시민이가 얘기했더만 3%는 넘을 거라고. 저는 3%만 넘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단적으로 만약에 비례연합정당하고 열린민주당이 각계약진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지지정당을 잘 안 정해주면 분산 투자를 시도하면 열린민주당 쪽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민주당이 그 열린민주당이 됐든 뭐가 됐든 위성정당을 미래한국당처럼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도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하려면 해요. 자기들 얼굴에 똥물 끼얹으면서. 이인영이 그 음식점 회동 때 민생당 정의당이랑 같이 하면은 똥물에 뒹군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니는 그냥 위성정당 하는 게 똥물이야 그냥. 누구랑 뒹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고요. 똥냄새가 안 나나 봐. 그 음식점 회동도 웃겨요. 그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윤호중, 이인영, 또 누구야? 김종민, 홍영표, 또 더 있었나? 이 사람들이 음식점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옆방에 있던 그 중앙일보 기자들이 우연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도 아니고, 마포에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연히 그렇게 들었다고? 아, 정말 웃기는. 그리고 그 이인영씩이나 되는 사람들이면 식당에서 그런 얘기할 때 조심해야지. 그리고 당사 안에 회의실 없어요? 민주당 당사 크지 않나? 왜 식당에 가가지고 옆에 기자들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지? 참 대단합니다. 야,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리고 대화 내용을 보면은 더 웃긴 게, 대화 내용이 너무 역력하게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찬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티를 막 내려고 해요. 누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야, 이게 진짜 웃긴 일 아닙니까, 이거? 어떤 경우든 간에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 자리 자체가 똥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이제 차마 열린민주당은 밀어주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열린민주당이라는 존재가 있는 이상은 시민을 위하여도 사실 시민을 위하여는 후천적 대깨문이지 선천적 대깨문들은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를 놓고 플랫폼을 놓고 갖고 노는 거예요. 정치개혁연합은 타다. 시민을 위하여는 택시. 정봉주 손혜원 열린민주당은 대리운전. 앞뒤가 똑같은 정봉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노는데 이거는 애초부터 녹색당, 미래당 뭐 이런 당들은 을도 아니고 갑을 병정 그다음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아예 까놓고 얘기를 하죠. 이게 비례연합당이란 것이 민주당이 판돈을 대고 거기에 이제 하도 없이 산 정당들이 얹혀가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그 정당들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10분의 1이라도 되냐고. 민주당의 10분의 1이 될 것 같으면 그게 3%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독자적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셈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상세하게 해보지도 않고 그냥 막 뛰어든 거예요. 근데 자,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하고 시민을 위하여 이쪽을 축으로 해가지고 먼저 4개 정당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자, 4개 정당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이게 민주당한테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뭐 민주당 대깨문들은 뭐 듣기 쉽겠지만 제가 흥미로운 얘기들 몇 개 해드릴게요. 민주당과 손을 잡은 4개 정당이 어떤 정당들인가. 자, 기본소득당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소득당 하니까 원포인트 정당, 단일 의제 정당 같죠? 그냥 기본소득 그거 하나만 보고, 정책 의제 딱 제시하고 이런 정당인 것 같죠? 민주당도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할 생각은 없을 겁니다. 뭐, 전 국민을 상대로 조금이라도 주는 기본소득이 됐든, 아니면 좀 두둑한 기본소득인데 청년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쪽 몇 개 계층에다가 국한해서나마 두둑하게 주는 2개 다 안 될 거예요. 민주당이 그 정도의 정당이 안 됩니다. 그럼 뭐 이제 기껏해야 재난수당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런 붙이는 수준인데 그것도 기본소득이라고 할 거예요. 우길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기초노령연금, 이제는 기초연금이라고 부르죠.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들에게 똑같이 주면 그것도 기본소득이에요. 노인 기본소득이죠. 그것까지는 틀린 말 아닌데 그 수준을 넘을 수 없을 거라고요. 민주당 어차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당을 수혈해가지고 기본소득 정책을 편다 이러겠지. 그럼 기본소득당의 입장은 뭐냐? 얘네들도 야 이게 우리가 관철시킨 거다 이럴 거라고요. 자, 근데 기본소득당이 이제 새롭게 나타난 정당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기원은 저기 1980년대 PD계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이제 PD계열 일부가 진보 정당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계열도 단일 계열이 아니에요. 한쪽은 보다 더 제도권 정치의 논리를 갖고 있는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이쪽 사람들을 포함한 그 계열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이게 제도권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 같지 않은데 어쨌든 당을 만들어 보겠답시고 들어온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후자 쪽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좀 안에서 싸우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쫓겨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회당 쪽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그럼 사회당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기본소득당의 전신입니다. 전신인데 그때 쫓겨났던 김아무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현재 보드게임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드게임 업체면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게 알고 보니까 별로 없대요. 경쟁 업체가. 그래서 돈을 꽤 버셨나 봅니다. 이게 이석기 씨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석기 씨가 경기동부연합에 돈을 잘 버는 경영자였고 이 사람은 정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뒤에 있으면서 후원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아예 대놓고 비례대표 나와서 2번을 받았죠. 그게 화근이 됐죠. 막후에 있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운동권 조직들이 실세 따로 있고 얼굴 마담이 따로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아이유라고 불렸던 이정희는 실세가 아니거든요. 이정희 대표가 통합진보당 할 때에 그 전에 민노당 대표 할 때 진보신당이랑 통합협상을 하면은 통합협상이 거의 다 돼가는데 갑자기 밖에 나가서 누구랑 통화를 합니다. 30분 넘게. 뭐겠어요 그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결정권자는. 아마 그 이석기 씨가 그 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기본소득당도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신좌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기본소득당이야말로 운동권 유물의 거의 암모나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사고를 쳤죠. 2018년 재작년쯤이었나? 이게 재작년인지 3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네. 언더서클 사건이 터집니다. 요쪽 기본소득당 계열 사람들이 몇몇 단체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외곽의 단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당원들이 아니라 대중들하고 어울리는 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단체 중에 하나가 알바 노조입니다. 근데 제가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알바 노조 자체가 폄하당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도 단일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많은 좋은 활동들을 했어요.
알바 노조는 한국 운동사의 길이 남을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알바 노조를 이렇게 구성하고 뭐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그 사회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 이쪽 계보로 이어지는 쪽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이거는 직접 경험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경험인데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그 사회당 계열 사람이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이제 사회당이라고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해서 내려오냐면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러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 그랬대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를 피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도 모르게 그 내려온 사람이 조직을 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를 비정규 노동 조직화해서 페미니즘으로 갑자기 주제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서 페미니즘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아니, 비정규직 조직하러 내려왔다가 왜 페미니즘으로 주제를 바꿀까요? 알고 봤더니 그때 처음 모임을 만들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에 또 여성 멤버들이 있었는데, 여성 멤버들도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보고 그 페미니즘으로 주제를 바꾸면서 그 제가 아는 그 사람을 떨궈낸 거예요. 그럼 왜 떨궈내야 했느냐? 제가 아는 그 사람은 사회당 쪽이 아닌 다른 정당의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자기 당의 조직 원수를 불리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가까이서 다른 데서도 봤어요. 그 사회당 사람들이 진보신당하고 사회당이 통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노동당이 되는데, 노동당에 있던 주류, 그러니까 처음에 주류들이 이제 그 정의당이랑 통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게 당원 투표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서 그냥 탈당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진보신당에 있던 주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정의당으로 가버렸고, 그런데 남아있는데 진보신당 출신보다 사회당 출신이 더 많은 거야.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노동당의 당권을 잡게 되는데,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노동당에서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그러니까 현재 노동당이랑 또 달라요, 이 사람들이. 기본소득당하고는. 이게 역사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걸 진짜 마이너한 건데 설명을 해드려야 돼. 이 사람들이 내가 조직 사업하는 거 봤거든요. 지역에서도 보고.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역 주민의 의지에 관심이 없어요. 사회당 계열 사람들은 사업하는 방식이.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느냐, 심지어는 주민들을 떠나서 이 진보 운동에서 뭐가 좀 부족하고 필요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조직화하기 쉬운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의 사업 목적은 뭐냐면 자기네 조직원 불리기식이라고. 그리고 정말 진짜 옛날 사람들, 무슨 20세기 초반 사람들 같은 게 하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이 공산당 계열이 이제 막 지식인들 강제로 내려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야, 너는 지금 책이나 좀 읽고 졸라 떠들고 있는데 저기 시골 가가지고 처박혀가지고 농민들을 옆에서 일하면서 조직화 하나 해! 이러면서 보내버리잖아요. 사회당이 그런 문화가 남아있어요. 제가 활동하던 지역에서도 전혀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뚝 내려왔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별 연고 없는 지역에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내려보내가지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 젖어들어서 풀뿌리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네 조직원 수를 불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보가 전체 운동판에도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그런 행보고, 왜냐하면 자기네들 조직원 늘리는 게 우선이니까. 그 습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일이 터진 게 알바 노조의 활동가가 폭로를 했는데, 언더서클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언더서클이 뭐냐? 결국에는 그들이 세웠던 조직들, 대중단체들, 이런 것들은 겉껍데기였던 거고, 그 밑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질서가 있었다. 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본이었다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협상은 이정희 씨가 그때 나와서 했지만, 그것을 뒤에서 조율하고 하는, 조종하고 하는 사람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NL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물론 모든 운동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실은 언더서클의 그 문제도 사회당 계열에서 옛날보다 훨씬 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또 버틸 수 없다고, 그런 것을. 그때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는데, 조직원들의 연애를 금지하고 혼전
순결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좌파냐고. 이게 신좌파야? 이건 신우파도 그러지 않아요. 충격적인 사실이 벌어진 거죠. 이 언더서클 문제입니다. 그 언더서클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회당이고, 근데 그 사회당이 이제 노동당의 주류가 됐단 말이죠. 노동당의 이름을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뭘로 바꾸려고 했느냐?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노동당은 특히 진보신당 출신 노동당 당원들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고 무슨 입장이냐면 기본소득은 오히려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다. 우파적인 거다. 그런 식의 복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진보신당 출신 노동당 잔류파들한테 강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수파가 된 거잖아요. 노동당에서. 사회당 계열이 다수파가 된 거고. 근데 그래도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꾼다는 거는 당 같이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기본소득을 당론화하려고 노력하고 당내 반대파를 설득하고 이런 절차는 밟을 수 있죠. 녹색당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때 대의원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녹색당은 이제 추첨제로 대의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원 투표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 한 75% 찬성 때문에 이제 그게 당론이 된 거예요. 그럼 노동당도 노동당 내의 기본소득 찬성론자도 그런 과정을 밟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소수일 때는 질 거니까 안 밟다가 다수가 됐는데도 안 밟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급기야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꾼다. 아니 노동당과 기본소득당 완전히 다르죠. 결이 완전히 다르고 기본소득당 하면 그냥 진짜 그 의제정당이 되는 거예요. 단일 의제정당이. 정당이라는 보통 사실 여러 의제를 복합시키는, 조합시키는 것이 정당의 임무거든요. 근데 단일 의제 정당이 또 현대사회 특징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단일 의제 정당은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뭐 정당의 자유 측면에서 정치적 다양성 측면에서 옹호할 수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 반대 당이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당의 질서와 논리를 급격하게 바꾸는 작업이라고요. 기본소득당이라고 바꾸는 거는. 그걸 밀어붙였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쪽이 다수파인데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네들이 다수파인데 탈당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만든 게 기본소득당입니다. 이들이 정당을 운영해왔던 방식, 뭐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한 줌이니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얼마나 상대하기 힘들지 한번 겪어봐라 한번. 민주당도 잘 모르고 컨택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 게 그동안 자기네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급진 좌파인 것처럼 까불었거든요. 사회당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사회당 사람들 중에도 좋은 사람들 많아요. 예, 괜찮은 분들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쪽 정파 전반을 평가를 하자면 근데 이게 뭐냐고 민주당의 간택을 받는 정당이 됐어요. 그것도 녹색당 미래당은 민주당에서 튕겨내는 상황에서도 기본소득당은 간택을 받았어요. 이 간택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김수민이 왜 궁중 전근대 용어로 쓰냐 여성 차별적인 용어를 쓰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간택이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른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한자가 달라요. 예, 제가 쓰는 것은 그냥 골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부연을 안 해주면 또 큰일 날 뻔했네요.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당이 참 자기네들 엄청 급진적인처럼 까불던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그 표우산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쪽팔린 줄 알아라. 녹색당 미래당보다도 더 쉬운 정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더서클 말씀드렸는데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언더서클 물론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한다고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해명도 들었어요. 근데 과연 글쎄 그것이 지금 기본소득당 움직이는 것 보세요. 무슨 당원 투표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전격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 방식 자체 그러니까 과거 운동권의 민주집중제라는 논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 소련이라든지 이쪽에서 다 유래가 된 건데 민주집중제는 사기입니다 사실. 민주집중제의 논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집중제예요. 민주는 앞에 그냥 수식어인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 지도부의 의사가 곧 당의 의사다. 집단의 의사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막 해도 된다 이거예요. 물론 저는 정치에 있어서
리더의 역량이 중요하고 리더의 재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오히려 리더의 재량을 너무 제한하려다가 아무것도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결코 당원이나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량은 줘야 돼요. 근데 그 기본소득당이 뭐 굉장히 중대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소득당이 수십 년에 걸쳐서 독자 노선을 견지해왔고 심지어 민주노동당하고도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칭 급진좌파였는데 민주당하고 같이 조직을 썩는다. 이게 뭐예요? 일생일대의 선택이거든,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근데 그냥 뭐 전격적으로 막 해버려, 그걸. 이걸 봤을 때 결코 민주적인 집단, 투명한 집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투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결정적인 거는 투명해야죠. 아니, 설명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의 습속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한번 당해보라고, 민주당도. 근데 웃기는 건 이제 민주당이 그 기본소득당이 굉장히 쉽게 응한 건데, 비례대표 앞순번은 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기본소득당. 그거 제가 아까 그 기본소득당의 그 좀 실세에 해당하는 분이 보드게임 업체 한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제 팟캐스트 이런 데에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듣는 팟캐스트에 보드게임 이런 것도 광고 올라오는 거 아닌가 몰라. 민주당 당원들도 집집마다 보드게임 하나씩 사고. 호갱 한번 대봐라. 그리고 이 기본소득당, 이건 저의 소설입니다. 앞으로의 일인데, 기본소득당이 그냥 거기서 끝날까? 국회의원만 만들고, 아마 국회의원을 만들면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거 침투 작전을 쓸 거라고요. 침투 작전을. 기본소득당 사람들이 노동당을 당권을 잡았던 것처럼, 물론 민주당 당권을 잡기는 어렵겠죠. 그럼 뭐다? 대선 주자를 잡을 거라고요. 그러면 기본소득당이잖아요. 기본소득당이 대선 주자와 컨택을 한다면 누구하고 컨택할까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기본소득당이 그렇게 한다면 문꿀 오소리들이 찐 묻었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기본소득당한테. 자, 기본소득당과 문꿀 오소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두둥. 기본박두. 저는 기본소득당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문꿀 오소리들은 순진해요. 기본소득당은요, 알고 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붙어보시고, 맛 좀 보시고 얘기를 하시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사리,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배출되길 바랍니다. 비례연합당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시라고요. 자, 그리고, 가자 환경보호당이라는 정당이 민주당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누구야? 환경보호당? 녹색당인가? 아니죠. 환경보호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녹색당은 이런저런 이슈를 다 다루는데 우리는 환경만 다루겠다. 그리고 이제 권기재 씨라고 환경보호당의 이 당의 대표가, 페트병 어쩌고 뭐 재활용 관련한, 그러니까 사실 페트병 문제잖아요. 환경 문제잖아요. 해양 쓰레기도 많이 늘어났고. 그 운동본부에서 활동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환경운동계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6년 8월쯤에 언론에서 굉장히 회자가 됐던 인물인데, 그때 당시에 그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을 두고 로비 의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업체의 지분을 권기재 씨의 모친께서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뭐 그게 뭐 문제냐? 지분을 가지면 문제냐? 권기재 씨가 그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국세청 공무원이었는데 파견 나간 거죠. 그거 뭐 이렇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연락이 두절되고 막 잠적 상태가 되고 이랬던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다시 튀어나왔어요. 그럼 민주당으로 당당하게 다시 튀어나오지. 노무현 정부 인사니까. 그럼 또 가자 환경보호당으로 가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당. 가자, 역시 가자입니다. 가자 평화인권당. 자, 민주당이 이 사람들 그 당명만 보고 스카우트를 했어요. 내가 봤을 때. 평화인권 들어가 있죠. 환경 들어가 있죠. 구색당 맞춘 거 아니에요. 마치 시민사회를 수혈한 것 같은. 근데 가자 환경보호당은 환경운동사에서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 저 사람 누구냐? 이상하다. 이런 쪽에 해당하고요. 가자 평화인권당은 누구냐? 예전에 이제 인권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이 제가 지난 총선 때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원래 강제동원, 일제 피해자들의 어떤 보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당을 만들었어요.
예, 그 당인데 그 당이 평화통일당하고 합당을 합니다. 평화통일당하고 합당을 해서 평화인권당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즈아 평화인권당인데 왜 가즈아가 두 당이나 가즈아가 들어갔냐. 원외 정당은 의석수가 없는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비례대표 기호가 부여가 됩니다. 비례대표에서 어지간하면 위에 올라가는 게 나아요. 정당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윗번호 받으려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즈아로 시작되는 당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참 이 가즈아를 붙인 것 자체가 이들의 수준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웃지 못할 스토리가 있는데 1997년 대선 때 권영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죠. 그때는 민주노동당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소속으로 나왔느냐? 아니에요. 국민승리 21이라고 하는 그 당의 후보로 나왔는데 근데 정확하게는 그 당시의 당명이 건설 국민승리 21이었어요. 그 국민승리 21이라는 것을 건설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차하잖아요. 좀. 국민승리 21 그냥 건설해놓고 국민승리 21 이러면 될 거를 당명 자체를 건설 국민승리 21로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때 허경영 씨가 공화당으로 출마를 했잖아요. 아야어여로 고교로 쳤을 때 국민 이래버리면 국민 승리하면은 허경영의 공화당보다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앞지르려고 건설 국민 승리 21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웃긴 거긴 한데. 근데 건설은 그렇다. 건설도 이상하죠. 이상한데 가즈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난 나중에 뭐 시간 나면은 가가호호당 뭐 이런 거 만들까. 아니면 가가가가당. 그럼 그 당명이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걔가 가시냐. 아니, 말도 안 되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마치 전화번호부 제일 앞자리에 오는 사람처럼 그거를 공당이 하고 있으니 그 당의 수준을 알만한 거죠. 가즈아 환경보호당이든 가즈아 평화인권당이든 간에. 근데 평화인권당이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인권당하고 평화통일당이 합당을 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평화통일당 대표가 이정희라는 사람인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정희라는 사람이 재미난 게 이 사람이 방북 경력이 6번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방북이 어떤 방북이었는지 뭐 개성공단 관광과 뭐 시찰? 관광이라기보단 시찰이겠죠? 금강산 관광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6번 갔다 온 건지 아니면 과거에 그 미리북을 하거나 뭐 이랬던 건지 알 수 없는데 그 우리나라의 통일운동을 하는 것이 비단 NL이라고 불려지는 이쪽뿐만은 아닙니다. 천도교 이쪽에서도 통일운동 하는 경우가 있고 보수인지 진보인지 애매한 그런 통일운동의 흐름이 있고요. 통일교도 있잖아요.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김정은 그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한국에는 사이비 종교도 통일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게 어느 계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이 사람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흥미로운 인터뷰가 나오는데 우리 고유의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고력이라고. 그 마고력이 3,000년 동안 하루도 틀리지 않은 달력이래요. 내가 자세히 읽어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정말 환파스틱 하더라고요. 뭐 이게 환파하고 얼마나 겹치는지 모르겠지만 이 발상이 민주당이 손잡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은 겁니다. 그다음 나머지 한 개 당이 시대전환인데 시대전환은 그나마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시대전환의 그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원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겨레에도 있었고 삼성경제연구소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시제에서도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대깨문들도 여시제를 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여시제가 무슨 적일까? 홍석현이 문재인의 적일까요? 과연? 김상조 정책실장이 홍석현이랑 가깝지 않나? 그 중앙일보에서 리셋 코리아 같이 했던 인물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정치 세력화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그 뭐랄까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정치권을 좀 움직이려고 하는 뭐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시제가. 그리고 이광재라든가 이 사람들은 아예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인물들이고. 근데 이제 이쪽의 브레인들이 대놓고 정치를 하겠다고 3040 세대를 표방하면서 나섰어요. 이게 프랑스의 앙마르슈 마크롱 대통령이 있는 그 정당을 벤치마킹한 티가 역력히 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른미래당하고도 통합협상 비슷한 거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땡겨가려고 했고, 왜냐면 시대전환이라 이 당이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했을 때 약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는 건 꼭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차원에서 어떻게 분류가 좀 안 되는 그런 집단의 성격이 있거든요.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 컴온 하니까 바로 쪼르르 가셨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이 네 당이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즈아 환경보호당, 가즈아 평화인권당이 그렇게 협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하고 그쪽을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녹색당, 미래당이 밀려난 거예요. 자, 그리고 녹색당에게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성소수자라든지 이쪽하고는 좀 연합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그런 사람을 공천을 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녹색당은 비례대표로 사실 독자적으로 후보들을 확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 트랜스젠더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을 겨냥한 건데, 근데 자, 그 사람을 굳이 겨냥한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트랜스젠더 후보는 녹색당 내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위 순번 후보가 아니에요. 만약에 녹색당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그 비례연합정당에 파견을 한다면 그 트랜스젠더 후보는 못 들어갈 확률이 높고, 들어가더라도 한참 후순번 막 십몇 번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그렇게 많이 받아줄 수는 없다, 당선권에 한두 명만 배치해줘도 당신들한테는 이득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스무드하게 무슨 성소수자라서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안 받아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왜 굳이 건드렸을까요? 민주당이. 민주당한테 녹색당이 이용당했어요. 뭐냐면 민주당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성소수자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홍준표가 막 몰아붙이니까. 그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로서 그것은 전략이었어요. 나중에 사과는 했죠. 그러나 이미 풍파는 일어났고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선 후보로 각인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나 여기 휘말리지 않겠어. 홍준표 덤벼라. 나 동성애 반대해. 이거 정치 전략, 선거 전략이에요. 동성애 문제가 거론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어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가? 다 대비돼 있었을 거라고요. 그 주요 의제야. 그리고 대한민국 수구 보수 세력의 최근의 판도를 봤을 때 선거 때 분명히 성소수자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고. 특히 박근혜 때는 오히려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때는 진짜 1대1 승부였고 중도층까지도 얻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박근혜가 굳이 성소수자 문제를 건드릴 이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보수 세력도 비굴한 놈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박근혜한테는 성소수자 문제 안 묻는다니까. 기독교계도. 근데 보수가 쭈그러들면서 오히려 보수 내에서의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극우파들, 극우 개신교들이 더 설친 거라고요. 솔직히 홍준표 씨도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홍준표 씨가 그 어떤 그 청중이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니까 성소수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진정시켰다는 거예요. 홍준표가. 그럼 뭐냐? 홍준표는 왜 성소수자 문제를 갖고 구척구척 깨묻고 문재인은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느냐. 선거 전략이에요. 선거 전략. 저는 이거 민주당의 선거 전략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굳이 건드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성소수자 후보를, 녹색당 내부에서도 상위 순번이 아닌 사람을 굳이 거명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성소수자의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라는 걸 민주당이 보수 개신교를 포함한 이쪽에 선언한 거라고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거기에 녹색당이 이용당한 거예요. 소재가 되어서. 민주당이 우리는 기본소득당하고는 손잡아도 성소수자 뭐 이런 거하고는 좀 그렇다, 이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얍삽한 기본소득당 들어간다 치고 이제 녹색당 미래당 순진하게 이용당한 셈이 됐는데, 녹색당 미래당이 그 민주당하고 협상에 성공해서 비례대표에도 들어가고 끝끝내 국회의원을 배출한다고 해도 이거는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에요. 그냥 상처야, 상처. 어떡할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그 수모를 당해놓고. 아니, 수모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글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때 어떻게 협상이 결판이 났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으로도 수모를 입을 거고요. 되더라도 안 되면 개망신인 거예요. 녹색당 지도부의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협상은 해봐야 된다. 그리고 기후 변화라든지 이 문제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후 변화 문제가 그렇게 시급하면 국회의원 한두 명 들어간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아예 국회를 엎으시던가. 이게 지금 거대 담론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들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당이 이제 그 시민을 위하여라든지 이쪽하고 좀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지 않은 게 시민을 위하여가 너무 친조국 성향이고 그래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친조국당이에요. 민주당하고는 하면서 시민을 위하여하고는 왜 못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당이 언제 조국 제대로 비판했어요? 당론으로. 거의 침묵 모드였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그나마 이제 조국 후보자의 인권 정책의 부실함 이런 것들 비판하는 거 그거 내는 거 쉬워요.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해놓고 이제 조국 사태를 그런 식으로 꼭 이렇게 이상하게 돌파를 했고 알고 봤더니 그 녹색당 안에도 조국 기부대 같은 사람들 꽤 있더만요. 그게 뭐 되겠어요. 그 당원 총투표까지 했는데 75%가 찬성을 해버렸어요. 민주당하고 연합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협상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참고로 저는 지금 녹색당 당원이 아닙니다. 제가 한 열흘 전쯤에 녹색당이 탈당계를 냈어요. 사실 제가 녹색당에서 활동한 것도 오래됐어요. 한 4년 됐나? 근데 뭐 나한테 와가지고 게시판에 악플 달면서 녹색당 얘기 뭘 하는데 난 걔네들 웃기더라고. 난 녹색당 활동가가 아니었어요. 4년 전부터. 그냥 뭐 당비라 조금 내고 있었죠. 뭐 딱히 다른데 내가 갈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니까. 근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4년 전에 시사평론가 데뷔하기 전에 녹색당의 그 홍보 담당자, 대변인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제가 총선 끝나고 녹색당 성적표 받아들고 다음날 그 밤새고 나서 다음날에 녹색당에 또 무슨 정당 연설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있다 제가 울고 말았어요. 그 왜 울었겠어요, 제가. 선거 한 번 졌다고 울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녹색당이 냉정하게 한국 사회에서 뭐 국회의원을 낸다거나 이건 어렵다. 이게 진짜 2번 다시 태어나야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녹색당 활동을 더 이상 할 생각은 어차피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나 다음에 올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역량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당의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야, 우리는 안 되니까 해산시킵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꼭 녹색당 사람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 처해져 있는 여건이 그렇게 힘든데 아니 정의당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녹색당에 뭐 활로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원 총투표를 한 건 잘 됐다고 보고 근데 당원 총투표로 나타난 당의 진상이 드러난 거예요. 녹색당 당원들은 보통 자기가 독자 노선을 강한다는 자의식이 강하고 그걸 많이 표출해왔어요. 그러나 결국 확인된 게 뭐냐면 녹색당의 독자 노선은 정의당이나 노동당과 함께 하지 않는 독자 노선인 거지 민주당에 대한 철저한 독자 노선이 아니었다고요. 녹색당 당원들 중에 은근히 민주당하고 가까운 사람들 많았어요. 예전부터. 그리고 민주당에 가까워 보이는 원로들도 녹색당은 내가 뭐 당으로선 지지해줄게 이런 사람들 꽤 있었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좀 약간 묻혀져 있다가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당이 결코 급진적인 정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급진적인 정당은요. 급진 정당은 자기가 기후 위기를 얘기하고 기본소득을 얘기한다고 급진 정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의 정체성은 다른 정당과의 관계 맺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하고 연합하는 건 나쁜 거냐? 때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민주당이 최근 반년 동안 한 것만 보세요. 녹색당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인가? 연합할 수 있는 정당인가? 녹색당이 협상을 해보고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녹색당 쪽에 그 좀 책임 있는 사람이 저한테 사실 전화가 왔었는데 이 사람들의 심사는 뭐였냐면 협상 자체에서 당의 활로를 찾아보겠다. 협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당이 홍보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협상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협상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때문에 정치 혐오나 환멸이 엄청 더 커지게 생겼어요. 근데 민주당도 싫고 통합당도 싫은데 국민의당은 저 지경이고
정의당은 뭐 민주당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이런 것 때문에 화딱질 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돼요. 진정한 급진 정당은. 근데 녹색당이야말로 지금 민주당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범민주당이라고, 그냥 범민주당.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 일부에게 개평이나 받는 정당이 되겠죠. 저성장의 성장이 될 거라고요. 독일 녹색당조차도 3인당과의 거듭된 연정 속에서 그 덫에 빠졌었다가 지금 연정을 한참 동안 안 하고 야당 생활을 오래 하니까 지지율이 더 올랐어요. 독일 녹색당이. 10% 미만에 갇혀있던 지지율이 20%까지 올라갔다고요. 이게 당의 독자 노선이에요. 독자 노선을 해야 지지율이 올라가고 연합의 여지도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 거슬러 갖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녹색당이 헛발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가 더 나빠진 게 아니라 그동안의 어떤 역량이 드러난 거라고 봐요. 녹색당 내에서 그 연합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게 실력이라고. 녹색당이 거기까지 온 것까지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기적. 녹색당은 사실은 노동당이라든지 이쪽보다도 세력이 더 작아요, 조직이. 근데 녹색이라고 하는 이 굉장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로 돌파해온 거거든요. 근데도 지난번에 뭐 그 지방선거 때 제주도지사 녹색당 후보가 나와가지고 선전하고 그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후보보다 더 많이 나왔죠, 녹색당 후보가. 그리고 서울시장의 녹색당 후보는 정의당 후보보다 많이 나왔고, 근데 그때도 잘 살펴보면 당 지지율이 별로 안 올랐어요. 제가 활동할 때 비해서도. 그리고 당원 수가 별로 안 늘어나더라고요. 지난 총선 때는 4년 전에는 녹색당이 뭐 참패했지만 당원 수는 많이 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더 이상 불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이에 당을 운영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 사회예요. 그게 한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유럽 선진국하고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아직까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게 쟁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 뭐 어쩌라고, 에어컨 빵 틀어라, 이거잖아요. 여기서 녹색당이 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녹색당의 잘못만은 아닌데 문제는 녹색당 스스로 실수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민중당도 개망신입니다. 민중당 자, 민중당, 그러니까 그 사회당과 기본소득당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 후기 통합진보당과 민중당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민중당에서는 자신들이 통합진보당 후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시킬 때 유사 내지 동일 정당 또 만들면 또 해산시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도 무리해서 해산시키니까 그따위 논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후진정당이라고 한들 새로운 헌법재판관들이 해산시킬까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철저히 정치적인 겁니다. 근데 그 민중당이 민주당 그 깃발 그 위성정당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철벽방어, 너 안 돼. 녹색당하고 미래당하고는 얘기하는데 민중당 너희는 안 돼. 기본소득당은 되지만 민중당은 안 돼. 이건 다 망신이야. 된다고 허락받은, 오빠가 허락한 기본소득당부터 시작해서 얘들도 망신이고 단칼에 거절당한 민중당도 망신인데, 근데 민중당은 거절당하면서도 계속 한다고요.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한국 사회에 뭐 분단 모순을 해결을 해, 뭐 통일운동을 했고 노동운동을 해요. 민중당은 또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개망신 당한 거고,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민중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너무 끔찍한 사태를 당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혹하게 제가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본인들이 근데 자초한 거예요, 이거.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문을 닫는 겁니다. 뭐 당의 조직 형태는 유지되겠지만 다들 이거는 개점 휴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았으면 조금 더 큰 당하고 같이 하는 게 나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하고는 같이 안 한다라고 독자 노선을 세워놓고는 민주당이 손가락질하니까 바로 쪼르르 가잖아요. 근데 이거 정의당 입장에서도 즐길 일 아닙니다. 물론 정의당 분들이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정의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 차이가 뭐냐? 있는 놈과 없는 놈의 차이예요. 자, 골목 상권이 있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도 버티는
식당이 있고 대형마트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폐업 직전까지 가는 식당이 있는 거라고요. 그 정의당과 나머지 그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뭐 민중당 이쪽의 차이는 그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아예 응하지 않은 진보 계열 정당이 있긴 합니다. 노동당.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노동당. 여기는 뭐 민주당에서도 그쪽에 제안할 생각을 안 했고 노동당에서도 민주당이 전혀 그런 걸 타진해 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노동당이 이제 사실은 노동당의 옛 동지들은 정의당으로도 가고 뭐 또 잠깐 손잡았던 사람들은 또 기본소득당으로 가고 일부는 또 개별적으로 녹색당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노동당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져 있는데 너무 여기는 그거야. 너무 어렵기 때문에 타협 안 한 거예요. 물론 주관이 뚜렷하고 소신이 있어서겠지만 너무 어렵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거야.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례연합당이 됐는데 자, 이 난리를 만든 게 누구냐고 민주당이라고요. 더럽고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민주당 쪽 위성정당만 욕하는 매일신문에 대해서 아까 비판을 했지만 민주당이 이제 욕 먹어도 싸다고 이게 뭔 짓거리야. 그게 위성정당이지 뭐예요. 그거 뭐 더 이상 합류하지 마. 이렇게 구질구질할 수가 있어. 미래한국당 한선교가 그 미래통합당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시점에서는. 근데 약간 좀 굽혀가지고 다시 비례대표 명단을 미래통합당 입맛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아직까지는 유일한 위성이에요. 이게 뭐냐? 지구의 위성 한 개잖아. 달이에요. 달에서 한선교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는데 황교안이 시킨 대로 안 하니까 황교안이 우주선을 쏜 거예요. 자, 그럼 민주당은 뭐냐? 태양계에서 위성이 많은 별이 어디예요? 토성이죠, 토성. 민주당 토성입니다, 토성. 에? 허리띠 둘렀어. 허리띠 두르고 지금 위성이 몇 개인지도 몰라. 내가 토성 위성이 몇 개냐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내가 어릴 때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 사이 더 늘었어. 민주당의 위성 정당은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플랫폼 자체가 2개 이상인데 2개인지도 모르겠어. 3개인지 4개인지 뭐 조국 수호당도 있고 이게 뭐냐고. 개차반이지.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자, 제가 이 시간부로 정당의 창당을 선포합니다. 선관위에 등록하는 정당은 아니지만 적어도 총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당을 만들고 어떤 공통된 실천을 해봅시다. 위성 정당을 만드는 놈들과 거기에 합세하는 놈들에 대항하는 정당. 위성 반대당을 창당을 선포하는 거야. 어우, 진짜.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